여기 미국의 한 외신 기자가 밝혀낸 한국 해경의 충격적인 실체로 인해 한미 양국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서해바다에서 펼쳐진 중국 어선과의 목숨건 추격. 그 실체를 지금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구성된 이야기입니다. 사연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몰입을 돕기 위해 일부 이름과 상황은 각색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사는 알렉산더 리우입니다. 워싱턴 포스트 외신부 기자로 일하며 수년간 전 세계의 분쟁 지역을 누비며 보도해왔습니다. 이라크, 리비아, 남중국해 등 이름만 들어도 긴장감이 감도는 곳들이 제 무대였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한국이라는 낯익은 이름, 너무도 평화로워 보였던 나라. 그 바다가 제게 평생 잊지 못할 충격을 안겨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시작은 평범한 이메일 한 통이었습니다. 보낸 곳은 미국 국방전략연구소였고 내용은 예상 밖이었죠. 한국 서해에서 무언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그 현장을 직접 봐주길 바랍니다. 처음엔 의아했어요. 한국은 늘 조용하고 질서정연한 나라라는 인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문장이 눈에 걸렸습니다. 세계는 지금 이 바다에서 벌어지는 진실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한 줄에 저는 흔들렸습니다. 기자라는 직업은 결국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하니까요. 일주일 후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고 곧바로 열차와 차량을 번갈아 타고 남쪽 도시 목포로 향했습니다. 목포에서 저는 해양경찰 박용철 지휘관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는 말이 많지 않았고 표정은 무척 단단했습니다. 경찰복 위에 방풍 점퍼 하나만 걸치고 있었는데 그 눈빛이 잊히질 않아요. 바다 위에서 오랜 시간 싸워온 사람의 눈이었죠. 저를 바라보며 짧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바로 나가보시죠. 준비되셨죠? 그날 밤 저는 해경의 순시선에 처음 올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대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말없이 움직였고 배 전체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직업이 기자라는 사실도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건 그들의 장비였습니다. 소총도 방탄장비도 없었습니다. 고작해야 고무탄 발사기와 두꺼운 방패, 그리고 강철 장갑이 전부였죠. 이렇게 위험한 상황인데 왜 무장을 하지 않으시나요? 저는 물었습니다. 박 지휘관은 조용히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린 경찰입니다. 총을 들면 이 바다는 곧 전쟁터가 됩니다. 그 말이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전장을 보도해왔지만 이처럼 스스로 무기를 내려놓은 전선을 본 적은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바다는 완전히 어두워졌고 달빛도 없고 별빛조차 흐릿했습니다. 하늘과 바다의 경계는 지워졌고 우리는 마치 까만 잉크 속을 떠다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때 무전기가 울렸습니다. 1시 방향에서 미확인 선박 5척 접근 중. 박 지휘관이 손을 들자 배 위는 순식간에 고요해졌습니다. 대원들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장비를 챙겼고 모두 긴장한 눈빛을 하고 있었죠. 저는 본능적으로 숨을 삼켰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고 그 정적 속에서 불빛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멀리 바다 위에서 깜빡이는 점 하나, 처음엔 별빛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곧 무서운 속도로 접근하는 거대한 철제 어선이었어요. 그 뒤로 또 다른 어선이 모습을 드러냈고 그 배들은 혼자가 아니었죠. 바다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 아래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누구도 말하지 않았고 모든 움직임은 계산되어 있었죠. 저는 배난간 근처에 서서 떨리는 숨을 가다듬고 있었습니다. 순시선은 엔진음을 최소화한 채 아주 천천히 움직였고 하늘엔 달도 별도 없어서 앞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선체 양쪽의 항해등만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죠. 그 어둠 어딘가에 보이지 않는 배들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원 위치 유지. 박용철 지휘관이 낮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대원들은 장갑을 조여 끼고 방패를 단단히 움켜쥐었죠. 총도 최루탄도 없었습니다. 고작해야 고무탄 몇 발과 담대함, 그리고 책임감 뿐이었어요. 마치 중세 전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붉은 조명탄이 수평선 위로 떠올랐습니다.
망원경을 들고 살펴보니 세척의 거대한 철제 어선이 파도를 가르며 돌진하고 있었어요. 중국 문자가 적힌 배들이었고 검은 연기와 함께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척이 갑자기 방향을 틀어 우리 쪽으로 돌진했죠. 충돌 대비. 누군가 외쳤습니다. 배가 너무 가까워져 바닷물이 우리 배 옆에서 끓듯 요동쳤고 그 순간 철제 파이프 하나가 순시선 위로 날아와 대원 바로 옆에 떨어졌습니다. 곧이어 또 다른 어선이 큰 소리와 함께 접근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추격이 아니라 대치였죠. 한국 해경은 자리를 지켰습니다. 한 대원이 고무탄을 공중에 발사했지만 아무런 반응도 없었습니다. 상대 배는 선체를 돌려 정면에서 들이받으려 했고 충돌이 임박한 순간 방향을 틀어 엄청난 파도를 일으키며 지나갔습니다. 물살이 순시선 위를 덮쳤고 저는 머리끝까지 흠뻑 젖었지만 그 순간엔 젖었다는 감각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모든 집중이 쏠려 있었죠. 세 번째 배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가왔습니다. 두꺼운 그물을 바다에 들이우며 우리 배의 스크루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대원들이 서둘러 조타 방향을 바꿨습니다. 프로펠러 손상 우려 있습니다. 기관실에서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고 배는 강하게 흔들리더니 점점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박 지휘관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고 침착하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마치 이 모든 것이 익숙한 일상처럼 느껴질 정도였죠. 그 순간 강한 금소금이 들렸고 한 대원이 어깨를 가격당해 쓰러졌습니다. 신음소리를 내며 고꾸라지는 그를 다른 대원이 급히 끌어냈습니다. 저는 온몸에 아드레날린이 퍼지는 걸 느꼈고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를 잡았지만 셔터를 누르지 못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취재가 아니었습니다. 생생한 폭력, 가감없는 현실이 제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죠. 그런데도 아무도 실탄을 쓰지 않았습니다. 해경은 확성기를 통해 계속 경고방송을 이어갔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해양경찰입니다. 불법 조업을 즉시 중단하십시오. 하지만 중국 배들은 그 목소리를 무시했습니다.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고 결국 상대 배들이 서서히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는지 저항이 강해서였는지 알 수 없었지만요. 우리 배는 손상된 상태로 부상자를 치료하며 다시 목포로 향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배 안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박 지휘관조차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젖은 옷으로 혼자 앉아 있었고 몸이 떨린 건 추위 때문이 아니라 그날 밤 본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이곳의 교전 규칙은 법전에 적힌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멍든 어깨와 말없는 눈빛 위에 쓰여 있었죠.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지 취재가 아니었습니다. 총성 없는 전쟁터에 들어와 있던 거였죠. 그리고 그 전선을 지키는 사람들은 총도 없이 그저 존재만으로 바다를 지켜내는 이들이었습니다. 목포로 돌아온 뒤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옷은 말랐지만 머릿속은 그날 밤의 장면들로 가득 젖어 있었죠. 댁 위에 떨어지던 쇳소리, 다친 대원이 내뱉던 고통스러운 신음,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의무를 택한 사람들의 침묵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어촌마을을 둘러보고 싶다고 말했어요. 이 싸움이 진짜로 어떤 의미인지 배 위가 아니라 바다로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에게서 듣고 싶었습니다. 박용철 지휘관은 흔쾌히 도와주었고 전남 신안군 해안에서 조금 떨어진 외딴 섬 덕목도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어선을 타고 40분 정도 항해했죠. 갈매기가 머리 위를 맴돌고 바람에 실린 파도가 연신 배 옆을 스쳤습니다. 섬에 도착하자마자 짠 바닷내음과 디젤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해안가에는 오래된 집 몇 채가 줄지어 있었고 낡은 고무장화와 해풍의 바랜 그물들이 선착장 주변에 어지럽게 놓여 있었어요. 거기서 저는 김춘호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이른을 넘긴 어부였고 손엔 두툼한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얼굴은 햇볕과 바람에 바짝 마른 나무 껍질처럼 거칠었죠. 예전엔 해 뜨기 전에 미리 나가곤 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이젠 망설이게 됩니다. 그는 바다 끝을 가리키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놈들, 귀신처럼 들어와요. 불도 안 켜고 무전도 없이. 뭘 빼앗아 갑니까? 제가 물었죠. 그물, 그리고 고기, 가끔은 용기까지요. 그는 쓴 웃음을 지었지만 그 웃음엔 기쁨이 없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버릇 같은 표정이었죠. 예전엔 소리치며 쫓아냈지만 지금은 그냥 침묵해요. 그 말이 더 아프게 들렸습니다. 잠시 뒤 또 한 분이 다가오셨어요. 이경자 어르신, 부드러운 인상이었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혜경이었어요. 작년에 다쳤죠. 쇠파이프에 등을 맞고 아직 허리를 못 펴요. 그녀는 잠시 바다를 바라보았고 작게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필요하면 다시 돌아가겠다고 해요. 그 말이 공기처럼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녀는 오히려 미소 지었습니다. 우린 화내진 않아요. 그냥 많이 지쳤을 뿐이죠. 그때 어디선가 작은 아이가 달려왔습니다. 6살, 아니 7살쯤 되어 보였어요. 망설임 없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물었습니다. 삼촌, 어디서 왔어요? 미국에서 왔단다. 너희 바다에 대해 글을 쓰고 있어. 그 아이는 손가락으로 바다를 가리켰습니다. 아빠가 말했어요. 나쁜 배들이 밤에 온다고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 밤마다 기도해요. 그 짧은 말이 마음을 깊이 파고들었어요. 그 또래 아이들이라면 바다를 무서워해서는 안 되잖아요. 하지만 이곳 아이들은 바다가 위험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섬에서 돌아오는 길,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노트북은 열려 있었지만 단 한 줄도 쓰지 못했죠. 그날의 무게를 설명할 수 있는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워싱턴 포스트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법 조업 기사가 아니야. 이건 보이지 않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야. 그는 물었습니다. 위험하냐고.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어요. 우리가 아는 전쟁은 아니야. 여긴 침묵의 얼굴을 한 전쟁이야.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침묵의 전쟁. 총이나 칼이 아니라 살아내는 힘으로 지켜내는 싸움. 땅이 아니라 존엄을 지키기 위한 투쟁.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파괴하지 않고도 지킬 수 있는 싸움이 존재한다는 걸요. 그리고 그 순간 한국의 바다를 왜 꼭 써야만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극적이어서가 아니라 인간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섬에서 돌아오는 길, 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의 눈빛에 담긴 피로와 단단함, 그건 단순히 어장을 지키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겐 그것이 기억이었고 유산이었고 곧 생존이었죠. 그날 저녁 박용철 지휘관이 해양경찰서 상황실로 저를 초대했습니다. 해양이 조용한 척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게 될 겁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지는 바다를 마주한 낮은 콘크리트 건물이었고 안으로 들어가자 벽 전체를 채운 모니터에 위성 화면과 선박 GPS 정보가 실시간으로 떠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붉은 점이 깜빡이고 있었죠. 불법 선박으로 의심되는 대상들이었습니다. 일부는 낚싯배처럼 위장합니다. 한 대원이 말했어요. 국기를 바꾸고 이름도 속이고 심지어 위치 추적기를 끕니다.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대부분의 선박이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선 근처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원들은 결코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무리를 지어 움직입니다. 20척, 30척, 많게는 50척까지도 한꺼번에 들이닥치죠. 또 다른 모니터엔 드론으로 촬영한 열감지 영상이 보였습니다. 미세한 불빛들이 바다를 따라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죠. 이들과 교신은 안 되나요? 제가 물었고 대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요. 마치 유령처럼 행동합니다. 그때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사해리 지점에서 선박 5척 접근 중 조명 없음. 박 지휘관이 재빨리 화면을 살피고 말했습니다. 알파팀 출동 준비. 요격 돌입. 저는 그들을 따라 부두로 달려갔습니다. 전에 탔던 순시선이 다시 준비되고 있었고 대원들은 구호 장비와 방패, 고무 탄창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실탄은 없었죠. 엔진에 시동이 걸리자 박 지휘관이 말했습니다. 기자님, 남아도 괜찮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실을 보러 온 겁니다. 우리는 별빛조차 흐린 어둠 속을 향해 항해했습니다. 안쪽에서 한 젊은 대원이 장비 점검을 조용히 하고 있었죠. 무섭지 않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멈칫하다가 말했습니다. 왜 여기 있는지를 잊을 때만 무섭습니다. 그 말 이후 배 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그러다 레이더가 다시 울렸습니다.
5분 후 시각 접촉 예상. 누군가 외쳤고 박 지휘관은 조끼를 조정하며 지시를 내렸습니다. 지난번과 동일한 대응. 순시선의 불빛이 꺼지고 우리는 완전한 어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덱 위에서 바다를 바라보니 검은 잉크 위를 미끄러지는 그림자들이 보였죠. 갑자기 그중 한 척이 속도를 높여 돌진했습니다. 신호도 경고도 없이 그저 날 것 그대로의 공격이었습니다. 좌현 접근. 외침이 터졌고 상대 배가 우리 배를 들이받았습니다. 쇳소리가 배 위로 울려 퍼졌고 충격에 저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팔에 통증이 밀려왔고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대원들이 방패를 들고 벽처럼 줄지어 섰고 중국 배에선 그물과 고철 덩어리들이 던져졌습니다. 한 대원이 다리를 맞고 쓰러졌고 누군가가 그를 끌어냈습니다. 그런데도 실탄은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원들은 방패로 막으며 소리쳤습니다. 귀 선박은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즉시 중단하십시오. 그러나 그 목소리는 거센 바람 속에 삼켜졌습니다. 순시선은 거리를 벌리려 했지만 파도가 방해했습니다. 그 순간 또 다른 선박이 뒤쪽에서 접근했습니다. 우릴 포위하려는 겁니다. 누군가 중얼거렸고 박 지휘관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대형 유지. 분산되지 마. 우리는 바다를 가르며 빠져나왔고 갑자기 조명이 공격 선박을 비췄습니다. 잠깐 그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표정 하나 없이 집중된 눈빛. 그들은 절박한 어부가 아니었습니다. 군인 같았죠. 곧이어 우리 쪽 지원선이 도착했습니다. 멀리서 순시선 한 척이 더 나타나자 중국 배들은 하나둘씩 물러났습니다. 바다는 다시 조용해졌지만 제 마음엔 폭풍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글을 쓰지 못했습니다. 노트북 화면만 바라보았죠. 지금은 아무 말도 그 현실을 담을 수 없었습니다. 섬에서 돌아오는 길, 저는 단순한 기록만 들고 온 게 아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과 거친 손에 새겨진 이야기들이 제 안에 자리 잡고 있었죠. 그 무게는 목포로 향하는 배 안에서 가슴을 눌렀습니다. 도시에 도착하자 모든 것이 너무 조용하게 느껴졌어요. 밝은 가로등, 정돈된 거리 해상에서 보고 온 현실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환상은 해경 상황실 문을 여는 순간 깨졌습니다. 그곳의 모니터에는 수십 개의 선박 신호가 움직이고 있었고 지도는 살아 움직이는 전쟁터 같았습니다. 한 분석요원이 화면 위 선박 군집을 동그라미로 표시하며 말했습니다. 여기 네 척, 몇 시간째 이 지점 근처를 맴돌고 있어요. 왜 진입하지 않죠? 제가 물었습니다. 타이밍을 재는 겁니다. 그녀는 말했어요. 교대 시간, 기상 악화, 신월 같은 때를 노려 들어오죠.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어획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계산된 침입이었죠. 박용철 지휘관이 조용히 나타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또 순시선이 나갑니다. 함께 하시겠습니까? 몸은 피곤했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항구엔 안개가 자욱했고 순시선은 말없이 임무를 기다리는 전사 같았습니다. 대원들은 조용히 장비를 점검하고 체계를 확인하며 긴장 속에 움직이고 있었죠. 승선하자 젊은 대원 한 명이 편지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제가 바라보자 조심스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동생이 보내준 거예요. 매주 한 통씩 옵니다. 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근데 여긴 얼마나 위험한지 아직 몰라요. 우리는 그림자 같은 바다로 출항했습니다. 레이더는 처음엔 느리게 곧 빠르게 경고음을 냈고 복수 선박, 데드 드리프트 상태입니다. 조타수가 말했습니다. 데드 드리프트 불도 없고 무전도 없고 엔진도 꺼진 상태를 말하는 거였어요. 그야말로 유령 같은 배들이었습니다. 잠시 후 레이더의 한 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속도 5노트, 동남쪽으로 접근 중. 박 지휘관이 덱 위로 나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황하지 마. 천천히 움직여. 그는 제게 고개를 돌려 말했죠. 지금부터 보는 게 진짜 전쟁입니다. 앞쪽에서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그림자였지만 점점 그 형태가 또렷해졌습니다. 낮고 녹슨 선체들, 굵기도 없는 배들이었죠. 조명이 켜지자 갑판 위엔 사람들이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쇠막대, 그물, 갈고리 모두 공격 수단처럼 보였습니다.
우린 경고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해양경찰입니다. 귀 선박은 불법으로 영해를 침범하고 있습니다. 응답은 없었습니다. 첫 번째 선박이 급가속하며 우리 쪽으로 돌진했습니다. 파도가 거칠게 갈라졌고 회피 기동, 조타수가 외쳤습니다. 우리 배는 왼쪽으로 급히 방향을 틀었지만 상대 배는 스치듯 지나가며 고철 덩어리를 던졌습니다. 댁 앞에서 체인이 부딪히는 금속음이 울렸고 한 대원이 쓰러졌습니다. 이마 옆으로 피가 흘렀죠.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배는 프로펠러에 얽히게 할 목적의 그물을 끌며 다가왔고 선내는 전류처럼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좌표를 외치고 방패를 드는 대원들. 그 와중에도 누구도 총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이기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피하면서 바다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하늘 위로 조명이 터졌고 그 찰나에 바다 전체가 드러났습니다. 수십 척의 배가 어둠 속에서 이미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건 해군이 아닌 어부의 모습으로 꾸민 사실상 조직적인 해상 봉쇄였습니다. 그럼에도 한국 해경은 대형을 유지했습니다. 또 한 명의 대원이 부상했지만 그 누구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의립. 저는 선실 뒤편에 숨어 노트북을 쥔 채 심장이 터질 듯 뛰고 있었습니다. 이건 기사가 아니라 증언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끝에 상대 배들은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지원 세력을 눈치챘거나 그들이 전하고자 했던 경고를 남긴 걸지도 몰랐죠. 저희는 목포로 복귀했습니다. 부상자 셋, 그중 한 명은 중상. 사망자는 없었지만 선박엔 깊은 흔적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날 밤 호텔방 천장을 바라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하늘을 가르던 조명탄, 마치 전장을 비추던 듯한 그 장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낮에 만났던 대원이 했던 말이 맴돌았습니다. 동생은 여기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이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잊지 않을 겁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제 손엔 노트북이 있었지만 가슴속엔 그것보다 무거운 것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던 전쟁의 대가, 조용한 침묵의 무게, 그리고 절대 외치지 않았지만 끝까지 버티던 이들의 얼굴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미 대사관 근처의 한 조용한 카페에 앉았습니다. 제가 원래 해야 했던 일은 단순한 국방 보고서 작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떤 문장을 써도 그들의 현실을 담아낼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키보드 위에 손가락을 얹고도 망설였죠. 겨우 첫 문장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해양 안보의 수동적 수혜자가 아니다.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편견을 내려놓는 데는 꽤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예전에 썼던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해양 단속에 있어서 미 해군에 의존하고 있다. 그 문장은 지금 보니 부끄러울 정도로 단편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책이나 보고서에선 절대 볼 수 없는 현실을 직접 보았으니까요. 그날 밤 불법 조업선에 흔들리는 순시선 위에 있었고 피를 흘리면서도 무기를 꺼내지 않던 해경 대원들을 지켜봤습니다. 이경자 어르신의 조용한 강인함이 떠올랐습니다. 등을 다쳤어도 돌아가겠다는 아들, 그리고 밤이 되면 엄마가 기도해요라고 말했던 그 아이의 눈빛도요. 그 누구도 인정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변화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때 제 휴대폰에 편집장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미 상원위원회에서 기다리고 있어. 한국 보고서는 멀었어. 압박감은 있었지만 이번만큼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정책 용어로는 표현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엔 마음이 담겨 있어야 했죠. 저는 조명탄 아래 드러난 유령선들, 적색 비상등 아래에서 여동생의 편지를 읽던 대원, 그리고 굳은 살 박힌 손으로 찢어진 그물을 꿰매던 어르신에 대해 썼습니다. 그들은 통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해안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죠. 글을 다 쓰고 나니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두 가지 버전으로 글을 보냈습니다. 하나는 국방저널용, 냉정하고 간결하게.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세상을 향한 진심이 담긴 칼럼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국방저널의 편집장이었습니다. 당신 기사 상원 청문회에서 인용됐습니다.
해군 참모 총장이 직접 당신 칼럼을 언급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이 오후 햇빛 아래 반짝이고 있었죠. 곧 박용철 지휘관에게서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대원들이 기자님의 글을 다 읽었어요. 특히 아직 회복 중인 백대원이 계속 반복해서 읽더군요. 그 순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기자가 아니었습니다. 증인이 된 느낌이었죠. 며칠 뒤 CNN에서도 이 이야기를 보도했습니다. 황해의 침묵 속 전쟁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순시선, 김어르신, 섬의 작은 소녀가 화면에 등장했습니다. 이야기는 퍼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식이 퍼졌습니다. 저는 다시 덕목도를 찾았습니다. 김춘호 어르신은 여전히 해안가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계셨죠. 저를 보자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직도 글 써요? 아직도 듣고 있어요. 제가 대답했죠. 그는 수평선을 가리켰습니다. 요즘도 와요. 하지만 예전만큼 뻔뻔하진 않아요. 아마 당신 글이 뭔가를 바꾼 모양이죠. 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의 침묵이 제 글보다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육지로 돌아가는 배를 탔습니다. 바다는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고요함이 공허하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그 속엔 사람이 보였어요. 기도하는 어머니, 파도를 바라보는 아이,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어부. 그리고 바다를 순찰하며 지키는 해경 대원들. 그건 쉬워서가 아니라 누군가는 해야만 하기 때문이었죠.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진짜 방어의 시작이라고 저는 믿게 되었습니다. 미사일이 아닌 의미로, 무력이 아닌 존재로, 그리고 침묵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한 이야기로 말입니다. 오늘의 사연도 재밌게 들으셨나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여러분께서도 한국이나 해외에서 있었던 특별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